동아국 수비대를 타겟으로 어떤 작전을 돌입합니까? 이 지상작전의 핵심은 레프트 훅입니다. 지도로 봤을 때 가장 우측에 위치해 있는 부대가 미 해병대 2개 사단과 범아랍 연합군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라크군이 점령하고 있는 쿠웨이트 영토를 남쪽에서부터 공격을 하면서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미군이 다국적군이 노리는 것은 쿠웨이트를 노린다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대들이 최대한 도망이 안 가고 여기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있는 부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상군의 좌익을 담당한 미 18 공정군단입니다. 신속하게 이라크 영토로 진격해서 유프라테스 계곡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라크 본토와 쿠웨이트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군 사이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역시나 가운데 있는 7군단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해병대가 고착시키고 18 공정군단이 뒤에서 차단하고 있는 동안에 7군단이 때려야 됩니다. 체중이 실린 주먹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화국 수비대를 다 때려 부시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하늘에서 저 퍼붓는 사실 B-52는 폭탄이 떨어지는 그냥 그 공포잖아요. 근데 또 이라크군을 공포에 빠뜨렸던 게 이 멧돼지죠. 멧돼지. 아우 정말 멧돼지 같이 생겼어요. 딱 멧돼지 앞에 노즈에 그려놓고 특징적인 게 바로 뭡니까? 요 앞에 이빨. 달려있는 이빨에 달려있는 기관포죠. 그러니까 B-52는 저 멀리서 날아다니지만 얘는 가까이 날아와서 막 공격하잖아요. 얘가 원래 천덕꾸러기였어. 왜요? 어디에 쓰기도 애매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시속이 700~800km밖에 안 되고 네. 생긴 건 또 못생겼잖아요, 사실. 이제 아니, 너무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예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이거 쓰기도 애매하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산 낭비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퇴역 압박도 있었던 퇴역 얘기예요? 압박도 있었고 미 공군이 심지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A-10 전부 다 미 육군한테 넘겨버릴까? 우리 예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불꽃 태워봐라고 하고 얘를 내보냈거든. 웬걸 가서 얘 혼자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진짜. 지상군 공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늘이 비어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너무 활약하기 좋잖아요. 제공권을 잡고 있으니까. 네. 저 앞에 달려있는 저 30mm 기관포, 저게 GAU-8 기관포지 않습니까? 원래 소련의 전차를 잡으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뭐 T-72 정도까지도 문제없이 상대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당시에는 양 날개에 매버릭 대전차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달았죠. 혹자는 이 매버릭 셔틀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쭉 쏴대고 다시 돌아가서 또 싣고 와서 또 쏴대고 여러 번 출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맷집이 워낙 좋아서 또 저공으로 침투해서 작전을 하더라도 몇 발 맞더라도 또 금세 투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매버릭 셔틀로 이름을 떨쳤죠. 그러니까 빠른 아파치 느낌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A-10은 피탄이 327발을 맞았어요. 오. 그런데도 살아도. 그래서 저게 8,000회 이상을 갖다가 출격을 했었죠. 예, 이게 지상 공격을 위해서 출격한 인구의 한 18% 정도. 이야. 비중이 엄청 컸네요, 네. 진짜. A-10의 전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건 100% 확인된 전과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트럭이 1,106대, 전차 987대, 화포 926문, 그다음에 심지어 지상에 주기됐던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11기, 장갑차 약 500대, 차량 249대, 벙커 72개, 군시설 112개소,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진지 9개. 그러니까 다국적군 전과의 한 20에서 30%가 이 A-10이 혼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항공작전까지 해서 전 기간을 통틀어서. 네. 그다음에 심지어 헬기 2대도 떨어뜨립니다. 이라크군 미르 17 헬리콥터하고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라크군 미르 17에도 도우거너가 총이 있었거든요. 둘이 이렇게 공중전 하다가 얘한테 맞아서 떨어져요. 그냥 보이니까 기관포로 와라락 하고 쏴버리니까. 그다음에 미국이하고도 만나요. 미국이도 만나. 미국하고 공중전을 했는데 미국이가 한번 그거 가더니 안 되겠다. 미국하고 도망가요. 진짜 걸프 전쟁은 미국의 구식 무기들이 마지막 그렇죠. 불꽃을 그러니까 태웠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미국의 재래식 무기의 재고 처리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마지막을 장식했던 게 F-111. 네. F-111도 뭐 요거 끝으로 퇴역하죠. 근데 아까도 B-52가 전차를 잘 못 맞췄을 때 F-110이 나와서 해결을 네. 했다고 할 정도로 효용성이 엄청 컸죠. 네. 도드라지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도 또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옵니까? 여기서? 네. 얘는 진짜 저 이건 뭐 소리부터가 다르잖아요. 바로 AC 130 건십입니다. 스펙타. 네, 스펙터. 저거는 뭐 아프간에서 쓰고 계속 썼죠. 아직도 써요. 아직도 네. 쓰고 있죠. 그 전에는 C47을 개조해서 여기다가 대포도 달고 발칸포도 달고 막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더 큰 C130을 저렇게 많은 무장을 달아서 공격기로 개조한 건데 저기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무기가 바로 저 105mm포가 달려 있죠. 105mm 아포가 옆구리에 달려 있어요. 발칸포 2문이 달려 있는 그리고 보포스 40mm도 달려 있죠. 네. 네, 화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보포스 40mm는 철갑탄을 쏘는 경우 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전차를 다 격파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날아다니면서 대포를 쏘고 다니는 거예요. 꽝꽝꽝꽝 네. 이렇게. 저게 엄청나게 위력적인 것이 저게 다 왼쪽에 달려 있어요. 왼쪽을 보고.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쫙 선회하면서 딱 이렇게 땅땅땅 기울어져서 선회하면서 그러면 계속 한 지점을 때릴 수가 있죠. 돌면서. 이게 파일런 턴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은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네. 수송기를 개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대공화기에 특히 많이 갖고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만 활약을 했었죠. 하지만 이때 걸프전 때는 낮에도 한번 출격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알카프지 전투 때 그렇지. 한번 지원 출격을 했어요. 낮에도. 워낙 다급해. 네, 워낙 그땐 미군 공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왕자님이 계속 때리니까 이 해병대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저것도 띄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 대가 그때 격추되었습니다. 자 그럼 서준 씨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3대장 B-52, A-10, 그다음에 AC-130 스펙터 이 3대 장의 활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늘이 비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막강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미 미군을 포함한 다국 조건이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얘기는 B-52부터 지금 쭉 전개되는 이걸 보고 중국이 그때부터 빌드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 78년, 79년부터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경제에만 쭉 신경을 썼잖아요. 걸프전 한번 진행되는 거 보면 야, 우리가 한 방에 가겠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빌드업을 시작했다. 최첨단 무기와 네. 재래식 무기가 그렇죠. 잘 한꺼번에 조합돼서.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아는 분이 중국의 이 해방군에서 운영하는 서점에 딱 가봤는데 미국에서 나왔던 이 걸프전 관련된 책들이 이미 싹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공계 라인이 판을 제대로 깔아놓았습니다. 9살 때부터 걸프 전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심슨 소령께서 등판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1991년 2월 24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 흐름 잡아보죠. 지상군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너무 많이 기다렸던 전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다들 근질근질했을 텐데 네. 드디어 싸우는구나. 우리가 이제 등판하는구나. 전투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24일 새벽 4시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1사단과 2사단이 사실 속도차 공격을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1사단이 이제 쿠웨이트 쪽 정면에서 공격을 하고 2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서 빠르게 우회 기동해서 진출해서 이제 쿠웨이트 시티나 이제 쿠웨이트에서 후퇴하는 이라크군의 테러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두 개 사단도 뭘 하냐면 호위 선멸을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에는 또 2사단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황제 기갑 여단이 들어왔어요. 배속되어 있어 미국 육군에. 그러니까 이런 또 지원을 받아서 나름 기동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담 라인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사담 라인이 뭐냐면 이라크가 사우디 국경지대, 그러니까 쿠웨이트부터 해서 사우디 국경지대에 어마어마한 지뢰 및 장애물 지대를 확 깔아놨고 게다가 이라크가 유전을 방어를 해버렸거든요. 검은 연기가 확 나는 상황 속에서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1해병사단 같은 경우는 쉽게 갑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초반엔 장갑차도 안 타고 그냥 진짜 걸어서 보병이 접근을 했어요. 네. 물론 거기에는 뭘 동반했냐면은 우리의 그 특징적인 지뢰 개척 장비들 갖고 왔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위 라인 차지, 네. 이 선형 폭약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선이 약간 폭약처럼 퍼지는 거예요? 네. 저 선에 폭약이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주렁. 그래서 저기 앞에 딱 떨어지고 터트리면은 선 모양으로 통로가 나는 거죠. 저런 장비들을 대량으로 활용을 해갖고 지대지대를 갖다가 빠르게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서쪽에서 진격을 하고 있었던
해병 2사단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이라크군이 여기는 제대로 매설을 했거든요. 약간 동쪽은 좀 설렁설렁 매설을 했었고 여기는 제대로 매설을 해서 직접 이제 병사들이 대검 들고 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기도 하고 거기는 이 선으로 폭파하면 안 돼요. 폭파도 했죠. 했는데도 너무나 이게 첩첩하게 매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도 하고. 근데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파를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군 생활을 하면서 지뢰개척 훈련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교보제를 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지뢰를 매설을 해놓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터지면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사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해병대가. 그래서 이 해병대가 1일차 아침에 거의 지대지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대지대를 개척하는 동안 적이 반격을 해오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라크군이 반격을 해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지대지대를 개척해 들어오니까 다들 손을 들고 나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외치는 게 제발 물이랑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보급이 전혀.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폭격을 하면서 이라크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보급난이 벌어진 겁니다. 전방에 사단을 쭉 배치해놓고는 있었는데 수많은 폭격 속에서 보급이 다 끊겨갖고 여기선 다 배 곪으면서 사이가 떨어져서 즉시 항복하러 나와갖고 오히려 해병들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우리 너네 줄 물이랑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막 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랬어요 진짜. 좋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해병대들의 기록을 보면은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항복하는 이라크군을 향해서 이라크군이 포격을 합니다. 그건 진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아군을 향해서 포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해병대들도 깜짝 놀라갖고 저런 야만스러운 놈들이 있나 하면서 이제 즉시 카운터 펀치들을 막 날려서 이라크 포병을 제압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라크군의 이미 상당히 조직력은 굉장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병대가 훨씬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병대 좌익 같은 경우는 이집트 군대가 가야 되는데 엄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올라가면서 이집트 군대는 아직 공격 시작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들도 공격을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전선을 보면은 해병대만 노출된 거예요. 올라와 있는, 뚝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오전에 쿠웨이트 영내에 깊숙하게 지금 이제 돌진을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군단과 18군단 같은 경우는 공격 개시 시간 자체가 계획상으로는 다음 날 25일 아침이었어요. 왜 이런 시간차 공격을 생각했냐면 먼저 해병대가 공격해서 이쪽이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주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해병대의 원래 역할은 이라크를 붙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라크군이 북쪽으로 퇴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계획 7군단에 의한 대포위 작전이 허탕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해병대와 연합군이 앞에서 와 하면 이라크군이 아래쪽에 내려와야 집중을 돼. 하면 레프트 훅이 빵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망치만 모두가 돼야 여기서 막 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라크군이 막 뒤로 도망가려고 그래. 뒤로 지금. 도망가다가 레프트 훅이 돌기 전에 만나버리는 상황이 지금 아니면 발생했어요. 레프트 하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리거나요. 그러니까 슈와트코프가 아침에 9시 반에 전화를 막 드르르 겁니다. 야 지금 당장 공격해야 된다 너희도. 이제 요속이 이제 또 이제 막 시달리는 거죠. 가운데 끼어 있는. 야 너 빨리 해 하니까 18군단은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럭 중장은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프랭크스 이 7군단장은 어려워요. 안 돼요. 보류하다가 한 오후 3시쯤에 돼서야 이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3시에 공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진격을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아주 조금 진격밖에 못했어요. 한 30km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이 찾아오면서 프랭크스 중장은 야간에 공격하면 5인 사격도 날 수 있고 우리 부대가 좀 휴식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작전상의 이유로 공격을 멈춥니다. 와, 나도 벌써 이렇게 답답한데. 아니요, 그래도 뭐 프랭크스는 군단장 입장에서 우리 군단의 안전. 총사령관은 성격도 굉장히 급하시다고 했는데 스워츠코프는 굉장히 열불 났겠네요. 야간 작전은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게 첫째 날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쿠웨이트 쪽으로는 잘 가고 있고 여기는 보금하고 여기는 막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해병대는 왜 저렇게 나대? 막 이런. 그렇죠. 네. 슈와츠코프가 아침에 이제 상황 브리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슈와츠코프가 예상했던 거는 7군단이 쭉 올라가다가 방향 트는 데 있잖아요. 네. 콜린스라는 그 지점. 네. 거기에 최소 절반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침 브리핑 받아보니까 그냥 국경 근처 그대로 거의 있네? 슈와츠코프가 노발대발이지. 곰이 된 거죠. 곰이 돼버렸어요. 사자우를 때려버리죠. 극대노함, 극대노. 극대노지. 육군 사령관한테 직책을 하죠. 여기서. 야 빨리 가서 27일 해지기 전까지 공화국 수비대를 경멸하라는 명령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군단이 진격을 하게 되죠. 문제는 또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워낙 부대가 어때요? 이 5개 사단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교통의 잼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잼이. 또 급유도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날 하필 비와 모래 폭풍으로 속도가 지연됩니다. 그러다가 밤 9시가 돼서야 군단의 이제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전위 부대였던 이 기병연대가 콜린스 후방 30km까지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공정군단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특히 이제 101공정사단 같은 경우는 공중 기동을 해가지고 한 280km를 날아가서 유프라테스강 남쪽까지 이제 올라와서 국도 8호선도 차단을 하고 이제 순조로운 공격을 했고, 근데 해병대 쪽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해병대 쪽에 너무 순조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라크 3군단이 해병대 우익이었던 1해병사단에게 역습을 가하게 돼요. 해병대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반격이었고, 또 하나는 유전에 계속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나 안개로 인해서 적정 확인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전장 확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는 사실 비장한 무기가 있어요. 이게 해병대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큰 장점입니다. 해병대는 육군에 비해서 화력이 약해요. 포병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근데 해병대에는 뭐가 있냐면 자체 배속된 항공자산 해병 항공단이 있습니다. 항공단을 활용해서 이들을 격퇴를 하죠. 이때 주로 활약한 게 코브라 헬기입니다. 육군은 아파치 헬기 좀 더 좋은 걸 띄우지만은 사실 해병대는 무기가 좀 딸려요. 그래서 전차도 M1A1도 물론 있었지만은 M60A1이 아직 많은 수가 M60이었고 아파치가 아닌 코브라였지만은 이 조합이 굉장히 또 잘 먹힙니다. 네. 여기서 확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라크군의 자랑 기갑부대들이 들어오는데 기갑부대들이 사실상 해병대랑 접촉하기도 전에 녹아나 버려요. 그렇죠. 네. 온 다음엔 쫙 떠서 코브라들이 빡 갈기고 또 가끔 이제 A10들이 또 나타나서 푹 쓸어주고 하면은 뭐 오던 수십 대 전차 장갑차들이 싹 격파당해서 접근도 못하니 이라크군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죠. 강해졌죠. 네, 이렇게 이튿날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3일차입니다. 이게 2월 26일입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의 이제 강력한 공격 때문에 26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이라크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철수 시작한다 이런 발표를 해요. 아 이러면 부시가 멈출래나? 라고 생각했네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이 전선이 붕괴될 위험에 빠졌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새벽 4시에 1해병사단이 쿠웨이트 시티, 그러니까 쿠웨이트 수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여기에 거의 외곽까지 다 와서 여기를 봉쇄를 하고 소탕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쿠웨이트 시티 공격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전 계획상 쿠웨이트 시티는 아랍 합동군, 특히 쿠웨이트 군대가 해방시킨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립니다. 소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이 해병사단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가서 좀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쿠웨이트 시티 서쪽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이라크로 갈 수 있는 그 테러를 차단할 수 있는 알자흐라 북서쪽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26일 정오에 이곳에 감제고지 밑에 있는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가 와서 쿠웨이트 시티 쪽을 딱 보니까 이라크군이 바스라로 가는 4차선 도로에서 뭔가 도망가고 있는 것 같네? 저기에 이라크군의 차량과 장갑차가 가득하네? 그래서 여기서 해공 항공 자산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도로상에 있는 이라크군을 향해서 화력을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서쪽에 있었던 18군단은 여전히 이제 문제없이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요주의 군단, 핵심적인 군단,
프랭크스의 네, 7군단. 7군단이죠. 7군단을 봐야 되는데 7군단도 이제 26일에 와서는 야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야죠. 지금. 다행이네요. 잘릴까봐 걱정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진격이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는 이라크군을 격파를 하면서 이제 갔고 그래서 결국 26일 오후에 드디어 그 목표했던 콜린즈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격 방향을 이제 드디어 랩투으로 들었군요. 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 이라크군도 마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공화국 수비대 이제 예비군들 원래 공화국 수비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미군의 예상대로 따르면 남쪽으로 내려와요. 내려가야 되는데 쿠웨이트에서 막 미국 해병대가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랩투구로 막 치고 올라오는 걸 느껴지니까 중요한 거는 쿠웨이트에 집중되어 있던 자기네 군대를 살려서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7군단을 뭔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원했던 게 이제 공화국 수비 2개 사단과 몇 개 사단들 동원해서 서쪽으로 이 종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방벽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제 7군단을 저지를 하면서 그 저지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나머지 부대들을 다 무사히 북으로 보낸다. 철수시키겠다. 이게 7군단이 좀 늦고 해병대가 잘 싸워준 덕에 이런 작전으로 바뀌게 된 바뀌게 거예요. 그냥 이라크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으로 쌓은 벽은 1방어지대, 2방어지대, 2개 방어지대로 이제 구축을 했고 미군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항상 수비 작전은 그럴 듯해요. 이라크군이.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확 튼 7군단 같은 경우는 맨 위에는 1기갑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3기갑사단이 있었고요. 맨 아래쪽 남쪽에는 이제 2기갑 기병연대가 횡대 대응을 유지하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기갑 기병연대 같은 경우는 26일 한 오후 4시경에 67 이스팅을 통과를 해요. 근데 이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지도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전선이에요. 그래서 뭐 GPS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군과 협조선도 있으니까 나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 부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의 숫자는 사실 1km 단위입니다. 그래서 67에서 68 넘어갔다는 것은 1km가 동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연대가 어떤 대형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쐐기 대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쐐기 대형.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기갑부대 이 전술을 보면은 네. 이게 판서카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쐐기 대형은 전차 부대 아주 뭐 전형적인 대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형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기동하면서도 돌파력 혹은 충격력을 이용하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이고 사실 이런 미군 여기서 여러 가지 대형을 써요. 뭐 행더 대형도 쓰고 쐐기 대형도 쓰고 막 쓰는데 다양한 대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막 있고 기동로가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는 사실상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재밌는 모습의 다양한 대형을 쓴다는 건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뭐 다 산이고 언덕이고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대형을 짜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사막은 역시나 2차 대전 때도 누가 그랬잖아요. 전술가의 낙원이고 병참가의 지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형 유지하고 하는 데는 대단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썼던 이 쐐기 대형은 사실 미군의 교리가 이제 공지전투라는 교리가 있는데 공지전투 교리의 핵심은 원거리에서부터 축차적으로 적을 경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접 맞닥뜨릴 때는 적이 최소화된 전력의 적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아군의 기동력과 화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인데 이 미 7군단 에하의 이런 사단들은 이런 교리에 기반을 둔 쐐기 대형으로 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미 제1기갑사단의 쐐기 대형의 모습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1기갑사단 같은 경우는 총 병력이 22,000명 정도가 됩니다. 사단치고는 사실 우리 개념 따졌을 땐 대단히 병력이 많죠. 그리고 차량이 9,200여 대입니다. 한 개 사단이요. 차량으로 사단을 만든 것 같은데. 보병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차 타고 다닙니다. 전차가 360대입니다. 그 다음에 M1 장갑차 혹은 우리가 보병 전투차라고 부르는 브래들리가 286대입니다. M109 자주포가 90문입니다. 포병도 엄청나요. 군단을 지금 잘못 사단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 사단입니다. 저도 처음에 착각했어요. 이게 뭐 군단 아니야? 라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강철비 같은 MLRS도 36문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기동성과 화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최선두에는 누가 있냐면 아파치 헬기 M3 전투차를 포함한 기병대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단. 이 어마어마한 부대야. 그래서 쐐기로 가는데 맨 앞에는 기병대대가
아파치 헬기를 데리고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그리고 그 20km 뒤에 누가 있냐면 사단의 선두가 섭니다. 이게 한개 여단인데 기계와 보병이 서요. 장갑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리고 앞쪽 뒤 좌측방에 누가 있냐면 전차 부대가 한개 여단씩이 딱 있는 겁니다. 전차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장갑차가 딱 쐐기를 앞에 딱 하고 전차가 이렇게 탁 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포병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화력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자주화된 네. 그리고 포병 뒤에는 공병과 방공 부대가 또 후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대들은 그런 용도로도 쓰고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앞과 좌우측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으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방엔 누가 따라다니면 전투 지원 부대, 차량으로 된 이 부대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대형의 중심 길이가 무려 80km입니다. 폭이 25km예요.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진짜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에 있는 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쐐기 대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 여단도 또 어떻게 움직이냐면 또 쐐기 대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게 언제 뭐가 가능하냐면 최초 타격은 적 부대가 한 50에서 150km 떨어졌을 때 공군을 불러서 타격할 수도 있고 육군의 또 뭐 에메랄스나 이런 미사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종신 공격을 또 이렇게 하고 25km까지 오면은 군단에 배속되어 있는 포병이나 자주포나 아니면 자체적인 화력으로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3km까지 앞에 오면은 공군자 자산 A10이나 뭐 이런 것도 쓰면서 아파치 헬기 뭐 등등 포병이 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3km 이내에 오면 이제 드디어 가지고 있는 전차로 정리한다. 포병으로 정리하는 3km 이내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부대는 움직이지도 않네. 기동하는 그러니까 거죠. 3km 안에 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사단급 전투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교묘한 기동전을 사단급이 했다기보다는 화력 위주의 선멸 전투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미 이제 전차전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단계들을 지나서 근거리 조우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사단급이 움직이면요 거의 서울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스팅 그 선을 지난 그 이 기갑 기병연대에 또 최선두에 있던 부대가 누구였냐면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맥메스터 중령.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당시로선 대위입니다. 이 중대장의 이글 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72스팅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라크군을 또 격퇴를 했고 원래는 이 72스팅 부분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속 부대가 누가 하고 있었냐면 기보사단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기보사단이 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기를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무형 지휘가 발휘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계속 공격을 계속해서 거의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까 이라크가 대응했던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방어 진지를 만들었던 제1방어 진지가 이 73 이스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방어하고 있던 부대는 잔잔바리가 아니라 공화국 수비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단이었던 타와카르나 사단 18기계화 여단의 증강된 전차 대대가 딱 이곳을 내복해서 막고 있었던 거죠. 걸프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라고도 불리우고 정말 회자되는 전투라고 불리우는 게 이 73 이스팅 전투.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73 이스팅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여지껏의 전투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사담 후세인의 메인 부대가 싸우는 전투다. 그렇죠. 이건 다르다. 네. 이 전투 네. 샤를공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이게 드림 매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야 M1 에이브람스하고 러시아의 T-70. 저기 T-70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전술가에 나가면서 진짜 드림 매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73 이스팅 전투에서 벌어진 전차전 양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사막 탁 튀었으니까 탁 보고 거리 3km, 뭐 초탄 발사, 뭐 격파 이럴 것 같죠. 안 보였어요. 모래 폭풍하고 안개하고 기상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표적 포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거리 측정용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이게 기상 때문에 레이저가 산란이 돼요. 그러니까 저 전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측정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미군은 뭐가 있었냐? 야간용 연령상 장치가 있었어요. 이거를 딱 켜는 거예요. 낮에. 야, 안 보이는데 이거 켜볼까? 딱 켰어요. 여론이 보이면서 대충 주변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고전적인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미군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얘네가. 그러니까 당연히 최첨단 기술도 익혀야 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대비 훈련도 당연히 해야 자동 상위적 지휘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또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보 전차 대대장, 너 몇 미터 같아? 몇 미터 같습니다. 찰리, 너는 몇 미터 같아? 몇 미터 같습니다. 답 듣고서 종합을 해요. 판단해야지. 그런데 이라크군 전차에는 연령상 장치가 달려 있는 전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붙었죠. 미군한테서부터 전차 포탄이 날라오는데 정확하게 맞는 거야. 이라크군이 당황시고, 야,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디서 쏘지? 쟤는 뭐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죠. 이게 전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라크군이 깨닫습니다. 아, 쟤네가 연령상 장치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매복해서 시동 다 꺼. 시동을 다 꺼버려요. 그래서 포탑도 수동으로 돌리고 원래 T-72가 자동 장전 장치인데 이것도 수동으로 장전을 했어요. 장전해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해치를 열고 이라크군 전차장이 몸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근데 사람 여론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쏘니까 거기 또 이렇게 되네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군이 사용했던 이 열화 우라늄탄의 위력이 굉장해서 어느 정도냐? 증언을 들어보면 마치 버터가 있는데 이 버터를 뜨겁게 달구어진 칼로 찌르는 느낌이었대요. 포탄으로도 썼고 그다음에 장갑제로도 썼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열화 우라늄탄 뭔데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나? 이 열화우라늄 저희가 지난번에 원자폭탄 얘기할 때 어떻게 핵물질을 만드는지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우라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라늄 235와 238. 그런데 이 중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은 우라늄 235예요. 근데 이거는 0.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둘을 분리하죠. 그래서 235를 빼내서 핵물질로 쓰는데 그럼 남은 238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럼 어디다 쓸까요? 이게 바로 열화 우라늄, 다른 말로는 감손 우라늄. 이게 디플리티드 우라늄에서 사실은 알맹이를 빼먹고 남은 그런 우라늄이라는 뜻인데 물론 얘를 갖다가 뭐 중수로에 집어넣어서 거기 중성자를 우걱우걱 먹여갖고 플루토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라늄은 엄청난 중금속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차 포탄을 만드는데 그 탄심으로 쓰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전차 포탄이라는 게 어차피 무거운 포탄을 갖다가 빠르게 쏴서 그걸로 적 전차의 장갑을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또 효과가 좋은 겁니다. 우라늄은 딱 좋은 재료죠. 거기서 다른 나라는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우라늄 광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걸 재련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핵 강국이니까 핵물질을 빼고 남은 우라늄이 많이 있으니 이걸 강국이니까 가능하다.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해서 무기를 만들어 버리네요. 아 근데 이게 환경 문제에 진짜 영향이 있나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나중에 전차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게 적 전차에 딱 맞고 포탄이 막 여기저기 튀면서 가루가 날리고 분진이 나왔죠. 분진이 날리고 하면은 그걸 흡입하면은 이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내부 피폭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우라늄 238 자체는 방사능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항상 모든 중금속은 문제가 있죠. 이게 방사능 말고도 그냥 화학적인 독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 같은 거, 납 분진 먹으면은 뭐 병에 걸리듯이 우라늄 분진도 결코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중금속이라는 한계는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었냐면 이라크군 전차병들이 전차를 모래방벽 뒤에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거 쏘니까 모래방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여지없이 박살나는 워낙 거예요.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적의 약한 부분에 전차 포탄을 쏴야 되잖아요. 쉬우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미군 전차병들이 깨달은 게 뭐냐.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다 뚫어. 거리도 상관없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보이면 쏘면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브래들리가 쏴도 사실 격파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예, 뭐 예. M1A1까지 갈 필요 없이 브래들리에서 쏜 기관포도 네. 그냥 숭숭 뚫리고 또 치명적인 문제가 네. 유폭이 그렇게 잘 그렇죠. 맞아. T60이나 T70이나 포탑 주변에 차곡차곡 이거 쌓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가 운 좋게 관통에 들어가면은
좀 있으면 그 안에 있던 포탄이 다 유폭이 돼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은 그냥 포탑이 사출된다. 이미 그때부터 보이던 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군의 전술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라크군 당시 전차들이 기본적으로 포 0점을 1,800m에 맞춰놓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잘안 사정거리에 보이니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게 기본 사정거리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갑자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막 튀어나왔다고요. 그런데 미군 전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상 장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0점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라크군은 0점 안 바꾸고 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미군 전차가 튀어나오니까 대고 싸는데 1,800m 0점 맞춰놓는데 갑자기 600m 앞에서 튀어나오면 위로 당겨서. 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훈련도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 또 하나 지휘 통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라크군이. 네트워크 전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전을 하는 미군한테 이라크군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7.3 이스틴 전투 이후에 이제 노폭 전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맨 오른쪽이었죠. 네. 영국군 제1기갑사단이 진격해 들어갔는데 영국군 제1기갑사단도 선전을 했죠. 아유 굉장했습니다. 챌린저 전차를 가지고 기록을 세웠어요. 3마일 밖에 있는 이라크군 전차를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유효 사거리가 돼요? 그 3마일이면 5km, 4.8km. 아이고 5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이라크군 전차를 챌린저도 열아우라늄턴을 써요. 네. 이스팅부터 노포까지 오면서 미국하고 영국군이 이라크군 전차 850대를 격파합니다. 와 이건 뭐 공군이 아니라 육군이 엄청난 활약을 이 외에 전투 차량 격파한 건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로 인해서 이라크군의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가 최정예가 아니다. 최정예가 생각보다 아니다. 약하다. 자 3일 만에 엄청난 지금 이제 지상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일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말 하면 허무할 수도 있는데 4일이 마지막입니다. 아 정말요? 벌써요? 아니 근데 육군이 야 지상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게 이해가 가네요. 네네. 분위기가 이미 뭔가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만 7군단 입장에서는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원했던 거는 공화국 수비대 섬멸이잖아요. 완전 경멸이었죠. 경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놓칠 것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더 빨리 가서 포위망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떼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가서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격파하라라는 어떤 명령을 받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7군단의 가장 북쪽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부대가 1기갑사단인데 1기갑사단 같은 경우는 이라크군의 제2방어진지 쪽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메디나 기갑사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화국 수비대입니다. 네, 여기 이제 메디나 기갑사단이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쪽은 어떤 곳이냐면 능선인데 약 길이가 한 1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km 상에 딱 이라크군이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1기갑사단 같은 경우는 선두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2여단이 있습니다. 여단이 또 세계 대응의 선두를 맡고 있죠. 네, 여단급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일단 엄청났습니다. 전차가 166대가 있습니다. M1A1이. 그다음 장갑차가 6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단의 정면의 넓이만 10km가 됩니다. 이런 부대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항했던 이라크군은 메디나 사단의 이 전차 여단이에요. T-72가 134대, 그다음에 장갑차가 35대, 그다음에 T-55 전차가 추가로 또 배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 결코 미 여단에 밀리지는 밀리지가 않- 네. 않는다. 게다가 이미 방어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고 방어 A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라크군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선을 미국이 이렇게 넘잖아요. 이렇게 넘다 보면 원래는 제일 좋은 방어는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 좀 약간 고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멀리 보고 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라크군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미국의 화력과 그렇죠. 제공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라크군은 어떻게든 숨어 있다가 기습의 효과를 노려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쓰냐면 미군이 능선을 놓으면서 딱 전차가 하늘을 볼 거 아니죠. 그때 이라크군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매복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볼 때 전차를 일제사격. 때리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요. 미군이 넘는 이 능선에서 이라크군 전차의 매복 진지까지의 거리가 3,000에서 3,800m, 3km에서 3.8km였어요.
영국군은 4.8km까지 잡았는데 왜요? 근데 문제는 이라크군의 주요 전차였던 T-72의 125mm 포의 유효 사거리가 한 1,8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유효 사거리가 1.8km라고요? 예, 1.8km였습니다. 근데 지금 3km밖에 있다고요? 이 이라크 메디나 사단장 자체가 이 반사면 진지의 위치를 너무나 멀리 떨어진 후방에 위치를 해놓은 겁니다. 게다가 이라크군은 또 뭐가 없냐면 고성능 야시 장비가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관측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안 보이고 거기까지 안 날아가는데 거기서 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짓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추측을 하면은 미군의 공격 속도가 워낙 예상보다 빨리 오다 보니까 미처 유리한 방어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다. 준비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군 전차 같은 경우는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어떤 방어 긴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네 번째 건데 이라크 이 여단에게는 전차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포병이 한 72문 정도가 있었는데 포병으로 화력을 동원해서 미군 전차를 때려잡고 살아남아 오는 미군 전차를 다시 이라크군 전차가 공격해서 축차적으로 섬멸하겠다라는 개념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능선을 넘어올 때 계획대로 포병 화력이 날라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포병이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포병 화력이 연신해서 뒤로 떨어집니다. 잘못 쏴요? 멀리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문제예요. 이게 네. 포병이 8년간 전쟁을 했는데 포병이 제대로 거리 측정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좌표도 못하는. 네.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이라크의 전투 능력이 떨어졌었다. 굉장히 형편없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군은 반면에 능선을 넘자마자 이라크군 전차를 바로 타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이미 열 영상 조준경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라크군의 전차를 식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족족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포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표적을 나는 계속 찾았다. 좌에서 우로. 그리고 표적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사격수가 사격을 했다. 또 쏜 다음에 또 다른 전차를 사격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적 전차를 파괴시켰다. 근데 문제는 미군이 이라크 전차를 파괴하는 동안에도 이라크군 전차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 온 미군 전차 같은 경우 이라크가 이제 보고 사격을 하는데 어떻게 사격하냐면 미군 전차가 쏘는 걸 보고 발사광을 보고. 네, 성광을 보고 사격을 하는데 그 사이 이미 미군 전차는 이동을 했다는 거죠. 저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모든 이라크군 전차가 미군을 발견 못한 건 아니에요, 장비로. 근데 이 T-72의 문제가 뭐냐면 영상 장비로 갖고 한번 쏘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걸 장전하죠. 그럼 0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조준을 다시 재조준을 해야 돼요. 사격 통제 장치가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미군은 0점이 살아 있었거든요. 락원이 안 네,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아우 중요한 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오후 1시쯤에 45분 만에 붕괴됐습니다. 예몬 A1 전차가 그 능선을 넘은 뒤에 45분 만에 전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군 같은 경우는 당시 가지고 있던 전투 차량의 거의 3분의 2가 파괴가 됐고 전사가 340명이고 포로가 55명이다. 그러니까 나름 이라크군도 격렬하게 항전했다는 거죠. 포로가 적잖아요. 전사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고 또 하나는 이제 73 이스팅이나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셨던 노폭 전투 같은 경우는 무기 체계의 질도 분명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군의 어떤 전술적 능력 혹은 훈련도가 사실 전투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근데 이 메디나 전투 같은 경우는 미군의 기술력이 그냥 진짜 승패를 좌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해결 안 된다는 게 아까 모래폭풍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래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전 이름부터가 데저트 스톰이지만은 사막의 폭풍이지만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게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기 때문에 저거 한번 휩쓸고 갔을 때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은 호흡기 곤란 엄청 고생합니다. 요즘 특히 저 사막의 폭풍이 잦아져서 네. 실제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치료 잘 못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저런 모래 폭풍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그 사막의 모래 폭풍의 기상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상학까지 어느새 또 전공을 하셨군요. 사막에는 다 모래폭풍이 불어요? 아니면 중동에만 모래폭풍이 불어요? 저 중동이 특히 심합니다. 저 지형적인 영향으로 여름이랑 겨울에 때때로 저런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이 붑니다. 그래서 저 모래폭풍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샤말입니다. 샤말.
여름 샤말과 겨울 샤말이 성격이 다른데 어. 여름 샤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분다고 해요. 약 120일간의 기간 동안에 불기 때문에 뭐 120일의 바람이라는 별명도 있고, 겨울 샤말은 반대로 한 12월에서 2월 딱 요 사막의 폭풍 작전 요때죠. 요 시기에 많이 불어서 이 걸프 전쟁은 바로 이 겨울 샤말의 영향 속에서 치러진 전쟁입니다. 그나마 겨울 샤말이 좀 나은 거잖아요. 여름 샤말보다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름 샤말은 좀 더 자주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빈도가 잦긴 한데 바람의 세기나 이게 차이가 지속 없다.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지속 시간이 한 하루에서 하루 반 그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고, 그게 짧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바람 속도가 한 시속 한 40에서 50km 정도가 보통이에요. 근데 겨울 샤말은 좀 더 드물긴 한데 더 세다. 띄엄띄엄 나긴 하는데, 한 번 불었다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몰아닥치고, 바람의 속도도 한 60에서 70km 정도 굉장히 빠르게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냐면은 여름 샤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적도보다 조금 더 위쪽이 더 많이 달궈지겠죠. 그 지역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멀리 저 인도, 파키스탄 쪽까지 이어지는 인도양 북쪽이 햇빛을 잘 받아갖고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승 기류가 확 저기압이 발생을 하겠죠. 반면에 지중해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시원합니다. 시원하면은 공기가 많이 못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되죠. 바람이라는 게 원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 형성된 고기압으로부터 페르시아만 저 아라비아 반도 저쪽으로 있는 저기압을 향해서 바람이 쓱 부는 게, 그래서 북서풍이 되고, 이런 것들이 때때로 엄청 강해지는 것이 여름 샤말이에요. 겨울 샤말은 조금 원리가 달라요. 우리도 가끔 겨울에 한파가 닥치죠. 그렇죠.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쭉 내려오듯이 저 지역도 생각보다 그 북극의 한기가 가끔 쫙 내륙을 타고 내려옵니다. 주로 그게 유럽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지중해를 거쳐서 한랭전선이 앞을 쫙 동반하고 쭉 내려오는데, 차가운 북극 공기 덩어리와 함께 동반되는 이 강한 고기압의 남하로 인해서 확 몰아닥치는 바람이 바로 이 겨울 샤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니까 그만큼 오래 지속이 되고 그만큼 강하게 더 부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북쪽 한파 바람이 저기에는 겨울 샤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아침 저녁에 이 일교차가 클 때 보면은 새벽에 안개 끼는 날이 그렇죠, 많잖아요. 저 때도 지중해에서 그런 습기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한밤에 팍 식으면은 안개가 쫙 깔리고 낮은 구름이 깔리고 바람도 휙 불고 비도 소나기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 겨울 날씨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굳습니다. 저 지역이.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겨울 날씨를 겪으면 그냥 옷 잘못 입었네, 감기 한 번 걸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겨울 날씨를 잘못 겪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27일 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일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자 정치적 압박을 막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죽음의 고속도로 80번 고속도로 사건인데, 죽음의 고속도로는 양반인 표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위해 학살,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의 사진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21시에 전투 중지를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아이고야. 밤 12시까지밖에 시간 없어. 무슨 미션 임파서블 같다. 네, 그래서 7군 단장, 18군 단장, 지금 우리한테 하루의 시간이 있다. 막 이제 들어가는 거죠. 27일 하루 동안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어도 유전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이라크군이 강하면서만 간 게 아닙니다. 쿠웨이트, 이들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하면서 쿠웨이트에 있는 수많은 유정에 싹 불을 지르고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진압했느냐. 진짜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입니다. 핵을 터뜨린다고요? 네.